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싸 욕바지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순서가 헷갈렸어. 안녕하세요. 맥소장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아니 장 소장님 어디서 욕을? 힘들어요. 진짜 보수파 패널하기 너무 힘들어요. 욕 안 요즘에. 먹어요. 아니 저희 정치 인싸에서 욕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정말. 아이, 그냥 진짜. 드라이하게 뭐 얘기만 해도 정말 어떡하지 너무 이거 광고 방송이 듣고 너무 와서 또 저기 될 것 같은데. 오래 일단 사시겠네. 너무 힘들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소장님께서 약간 두려워하시는 소재. 네. 광복절 얘기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이 좀 시끄러웠던 게 사상 초유로 정부 주최 경축식과 광복회 기념식이 따로 열렸잖아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걸 두고 반쪽 행사라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특정 단체가 빠졌다고 해서 이게 광복절 행사의 의미가 훼손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이해 갈 만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반쪽짜리 행사는 반쪽짜리 행사죠. 보통 얼굴에 살이 빠졌다 할 때 반쪽 됐다고 그러지 정확히 재서 3분의 2쪽 됐다 이래요. 뭐 3분의 2쪽짜리 행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면은 국민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정부의 습성이 있어요. 반쪽짜리 행사가 맞고요.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 광복절 경축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초였죠. 그 발단이 됐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에 논란이 있는 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이 사단이 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그냥 광복회를 제쳐놓고 나서 행사를 해놓고 광복회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들, 국민들이 누가 잘못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행사를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거 뭡니까? 역시 맥 소장님 요즘 물이 올랐어요. 얼굴 반쪽으로 설명하면 정말 대단한 분위기였습니다. 긴장 좀 하세요, 실장님. 물이 올랐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3분의 2쪽은 아니고 3분의 1쪽. 3분의 1쪽. 네, 정부가 특정 단체가 빠졌다고 해서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마치 정부나 대통령이 다인 것 마냥 하는 얘기예요. 정부는 한 주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복절 행사라면 광복회가 사실은 주체가 되고, 야 6당이 다 빠졌기 때문에 반쪽 넘게 빠졌다. 그래서 약 3분의 1쪽 행사다라고 보는 게 물리적으로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반쪽도 순화한 거네요. 예, 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 왜 그러느냐? 이런 태도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파문이 일지 몰랐다. 이건 바보예요. 이건 돌멩이도 아니고 큰 바위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만히 있어라. 이건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저쪽에 가서 평론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자리 부분에 바꾸실래요? 대해서. 이쪽으로 네, 그래야 될 것 저는 같은데. 어떡합니까?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더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특정 단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복절의 주체는 광복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복회가 빠졌는데 특정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인사 불만을 핑계로.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안 돼가지고 광복회에서 반발해서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해명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 윤희석 대변인님 누군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훼손된다고 보지 않았으면은 비서실장,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이 이종찬 광복회장님 몇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막판까지 제발 좀 참석해 주세요. 설득을 왜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순된 말을 하면서 자신네들 입장을 옹호한 건데,
이런 것이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야당 탓이다 해서 야당의 화살을 돌렸고 이제 야당 중에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만 참석을 했어요. 이 경축식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조금 엇갈렸는데 윤 대변인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이렇게 된 이유를 굳이 보자면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 인사로 인해서 또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행적 때문에 광복절 행사까지 이렇게 된 건 처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참 두려워요. 두렵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러고 왜 야당은 광복회가 따로 주최한 행사에 또 그렇게 갔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이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그 부분은. 거기 이제 거의 뭐 다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3분의 1쪽이냐 3분의 2쪽이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부터는 또 다른 얘기다.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죠. 네, 윤 대변인님 그러니까-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야당이 그 광복회 행사에 따로 여는 광복회 주최 광복절 행사에 그쪽으로 간 것 자체는 거기서부터는 다른 얘기잖아요. 장 소장님의 말씀처럼 약간 이제 광복절 행사의 주체는 광복회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사 인식을 떠나서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관료들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하루 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수 정권 시절에 그 뉴라이트 관련된 역사관을 교과서에 실려였다가 그 국민적 저항에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내세운 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부론 아닙니까? 매우 존경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임시정부를 인정을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헌헌법을 읽어보시면 재헌헌법 자체에도 국가는 임시정부를 국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국가를 재건한다고 재헌헌법이 돼 있어요. 그 재헌헌법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돼 있고 헌법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독립기념관장 등등등 역사의 어떤 고위 관료들을 임명을 하느냐. 당연히 이종찬 광복회장은 솔직히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양보를 하시고 반쪽절 행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상의 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념 전쟁을 시작하겠다 나는. 그래서 그게 두렵습니다. 윤석 대변인이 앞서 이제 말을 길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잖아요. 제가 윤 대변인과 방송을 오래 해서 아는데 예. 할 말이 없을 때 의미 없는 말을 길게 해요. 아. 그거는 할 말 없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석 대변인이 할 말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만큼 이 사안이 보수도 할 말이 없는 문제다라는 방증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검은 선동 세력 저렇게 검정 옷으로 맞춰 입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저분들 근데 정말 여기 비탄합니다. 회색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뭐 의상에 의미가 있나요? 그 말씀 제가 좀 꼭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재헌헌법에 있는 헌법 전문 내용을 보면 그 대한민국 재건 그 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장이던 시절에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전문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거기 이제 3.1 운동이 3.1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3.1 운동이 재헌헌법 전문에서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9차 개헌까지 했는데도.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건국절이라는 개념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 건국 시점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건국절이라는 것을 뭐 추진할 생각도 없고 그런 어떤 의도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추진하는 게
논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그동안 발언하신 거를 보면 48년 8월 15일과 45년 8월 15일을 구분하고 19년도 4월에 성립된 임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얘기니까 이것이 좀 제발 학계에서 딱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에서는 또 김진태 지사가 기념사에서 건국절 언급해서 광복회 퇴장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여당의 인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국절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 헌법 체계로 보면은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수 이승만 초대 내각에 그 참여를 했고 이시영 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건국 당시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그 구분짓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국절 논란이랄지 김현석 관장이 뉴라이트냐 아니냐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건국절이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믿어요. 그 말은. 그런데 방금 앵커가 지적하셨듯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과했던 김진태 지사가 이때다 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거의 문제가 다시 역사 논란, 뭐 친일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하나의 쟁점이 되고 프레임이 됐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김현석 관장이 뭐 친일이냐 아니냐, 뉴라이트는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의혹이 이렇게 많은 분이면 굳이 왜 시켜서 지금 국민 통합을 해야 될 때 논란을 만드냐는 거예요. 김현석 관장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안익태 기념재단 이사장이었거든요. 친일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친일이 아닙니다라고 애쓰는데 노력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왜 독립기념관장에 앉혀서 이런 논란 자체를 부추기냐는 거죠. 지금 이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왜 이런 거 저거 논란이 되지 납득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이 납득이 안 돼요. 돌멩이를 던져놓고 왜 파문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마터면 심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 실장님은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대통령실도 선을 그었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자신은 뭐 내려올 의사가 뭐 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상한 그 개인적인 또 추측이 들더라고요. 두 네. 가지가 이 독립기념관장의 인사가 정말 대통령의 의중일까? 본인이 선택한 인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인사를 정해놓고 나서 마음대로 이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한 사람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논란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 이럴 수가. 독립기념관장은요. 역사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주변에 있는 어떤 독립 역사 학술 교수들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신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최근에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영상이 돌았어요. 그 독립기념관장이 강의를 하는데 이 연구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듣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도 꿋꿋하게 본인이 인사말을 하고 또 나가는데도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이 김영석 씨가 하는데 연구자들이 다 그냥 모른 척 가버려요. 과연 그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혀놓는다는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라이트 논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조직에서 장으로서 역할이 불가능한 사람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좀 기괴하다, 이상하고. 기계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말고 뭐 또 다른 힘이 작용할 아니, 수 그러지 있다는 않고서는- 추측이신 제 거잖아요. 개인적인 네, 네. 어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결자 해지를 못 하시나? 그러면 결자를 안 하신 것 같다. 그럼 누가 그런 그거는 모르죠. 아이 네. 좀 왜 그러세요? 지금 장 소장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막 닦으셨거든요. 너무해. 아니 너무 기괴해서 그래요. 이상하고. 아니 근데 맥수님이 그나저나 맥을 잘 짚어요. 그나저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뭐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법적인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게 이제 금요일에 나온 보도였는데 한민족 복지재단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때 장부 조작을 해서 50억 원이라는 정부 돈을 이제 불법적으로 5억 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했거든요. 5억 원이라는 돈을 불법적으로
수령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선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아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임명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꺼지지 않고 계속 거세지는 거 아닙니까? 법적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압력이 세지겠죠. 본인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당내에서도 슬슬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본인이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파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억 이런 얘기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그 임금 내역을 꾸려가지고 남북협력기금을 5억을 타냈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2008년 대법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이 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김영석 관장은 억울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법까지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후보들 면접을 보는데 김구 손자 같은 분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에이 탈락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이중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김대중 정권 때 김상웅 씨 독립기념관장 시키고 문재인 정권 때 김원웅 광복회장 시키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념적으로 막 논란도 많이 불러일으켰고 그 사람들 부적절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많았었지만 이렇게 정말 학계에서 또한 정당까지 정치권까지 다 합쳐가지고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쫙 갈라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광복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토트넘보다도 못하다. 토트넘은 왜요? 왜? 토트넘, 맨유, 기억나겠다. 울버햄튼 이런 외국에 있는 구단에서도 대한민국 광복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좌파 우파 이념 갈려가지고 토트넘 왜 올렸어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무슨 절이 있으면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로 정권이나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쫙 갈라지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5억 국가보조금 횡령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한 단체 또는 기관장에 5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분을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게 문제고 사실 계속 우리나라가 반일 정서가 많은 건 과거에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덮고 넘어가 버리면 반작용으로 반일 정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이 스타일상 적대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울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이제 개인의 추측의 영역일 수도 있겠으나 보면 이 독립기념관장이 이쯤 되면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사퇴하거나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따르면 정부의 어떤 그 부담을 더는 거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말씀한 대로 이런 국론을 분열시키는 본인이 인사 때문에 이러면 굳이 거기서 연구자들이 등을 돌리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그런 독립기념관장 왜 할 것이냐. 저 같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꿋꿋이 버티잖아요. 나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스치는 것들이 이분의 취임사의 첫 일성이 친일 임명사전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임명사전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미션을 받고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좀 굉장히 그 우려에 섞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왜냐하면 친일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문의 족보 같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고위 관료를 하든 돈이 있든 간에 자기의 어떤 조상 중에 친일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오명이에요. 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제 추측이 맞을 수 있고 이분은 정말로 독립기념관장에서 물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 임명사전에 대한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작업들을 하려고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인이 임명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조경태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김용태 의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며칠 전 인터뷰기는 합니다만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밝혔고요. 참 그래서 기괴하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이 그분이 이제 뉴라이트의 태두 시초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난 김영석 관장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누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김현석 관장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건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사실 이름을 날린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영어로 비페이머스 포랑 노토리어스 포가 있는데 아니 국문과가 이렇게 갑자기 영문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우리 거예요? 성문 기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토리어스 포로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저기 또 다른 아닌가? 논란이 있어서 이거 잠깐 얘기를 하면 군 정신 전력교육 기본 교재 여기서 이제 홍범도, 김자진 장군, 또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이 좀 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어느 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홍범도 장군 왜 빠졌냐 이 논란은 지난번에 이제 흉상 육사에 있었던 흉상 철거 관련한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하다가 그럼 김자진 장군은 왜 빠졌냐 해서 어떤 견해가 있어요. 그 당시 독립군 활동하던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김자진 장군이 뭐 공산 세력과 뭐 마치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서 제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김자진 장군이 그 공산당에게 암살당한 걸 다 알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 교재에서 왜 빠졌냐는 논리를 이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 질문과 그 답변 과정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발언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김울동 의원께도 전화 드려서 다 설명을 드렸고 김자진 장군의 손녀. 네,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홍범도, 김자진,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들 이렇게 배워왔는데 갑자기 뭐 이분들이 공산주의랑 뭐 연관돼 있다 뭐다 뭐 육사에서 치운다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선희 앵커님 지금 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문제? 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광산 등재 반대 자폭 아니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요. 아유 식민지배 불법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그다음에 대일본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국민적인 일반적인 상식 수준과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외교부 장관의 말, 그러한 독립기념관장의 말,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헌물 공납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정말 저는 화가 많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들을 시간인데 그때 장 소장님이 자리를 옮기시죠. 네. 오늘은 좀 옮겨서 이민석 대변인 죄송합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한 주 광복절이 중간에 있었어서 광복절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대통령의 경축사 평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네. 몇 점? 저는 한 120점? 몇 점 만점?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예. 100점 만점 120점 주죠. 일본 입장에서. 진짜 친일파네. 주어가 일본이야. 어떻게? 제 친일파인가요? 아니 일본 입장에서는 120점 줄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한 20점에서 25점. 그다음에 조금 광복회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점수 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일본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뭐라죠? 구애 편지 같은 느낌. 예. 24분 동안 이어진 이 경축사에서 일본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일본 언급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 침략을 당했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의 일본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맞아요. 있겠죠. 예. 다른 분들은요? 저는 뭐 12점 정도, 12 전체적인 점이요? 경축사에 대해서는 12점 정도를 줄 수가 있고요. 어.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요? 0점도 못 주나요? 그럼요. 왜요, 그거는 왜?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이유를 설명하면,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건 어딘가 보라고 얘기하는 네. 것, 예를 들어서 뭐 논설문이나 설명문 네, 이런 것들은
설득이나 설명을 중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뭐 논거들로 인해서 추론이 잘 됐는지, 논리적인지, 논건 합당한지 이런 걸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수필이나 일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게 어떤 공적인 발언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8.15 독트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안쪽으로 얘기한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접근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키우겠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체제 전복을 해서 선동을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남북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겠다. 좀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아니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수필이다. 이렇게 저는 자기 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좀 분해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을 좀 보면 대북 선전전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하시겠다 그걸 이런 맥락 말씀이시고. 있다라고 보려면 너무 무능한 게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쓴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 회색 옷 입으신 여당 패널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먼저 좀 해주세요. 아니 오늘 맞춰 입고 오신 건 그래도 아니죠? 저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 337 머리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런 통일 방안을 그래도 2년 만에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만약 박 실장님 같은 경우에 아니 집권 2년차 됐는데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통일 방안이 뭐냐 이렇게 비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집대성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전 설마 이걸 2년 노력했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2시간? 2시간? 아이 그래도 너무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화답은 안 하겠지만 일단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인데 그거는 좀 서브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된 거는 우리 광복절의 그렇죠, 의미와 경축사.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좀 적절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전 49점 주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걸 12점이라고 한 건 일단 빈칸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점 기본 점수 들어가고 출석 점수예요. 네, 분량이 어느 정도 메꿔져 있었기 때문에 2점 정도 준 겁니다. 내용은 일본이 단 2번 들어가는데 경제 규모에서 일본이 육박한다. 수출 규모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일본이 들어갔고 일제 패망으로 해방이 됐다. 요거 예, 사실 그 적시. 정도 예, 아무 의미 없는 단어로만 들어갔잖아요. 광복의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글이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굳이 일본과의 갈등이 될 수 있는 일을 너무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에서 하냐? 과거 얘기했던 거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됐을 때 나왔던 것처럼 컵에 남은 물 반을 채우려고 노력하느냐? 절대 안 하잖아요. 사도광산 얘기도 전시물에 들어간 표현들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사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전혀 전향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아예 묻고 가자. 이거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도 아니고 호구가 된 거예요. 달리 말해서. 지금 저런 12점, 20점대 좀 49점. 네. 항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런 허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흉기, 검은 선동 세력,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광복절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한 사회도 지금 정말 쫙 갈라져 있잖아요. 남한 사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갈라져 있고 여권, 야권 갈라져 있고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지역으로도 갈라져 있고 보수 우파 내에서도 쫙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도 통합이나 뭐 여러 가지 협력을 못 하는데 어떻게 북한과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의욕이 앞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차례잖아요. 네, 점수 점수를 기다리고 저한테 있었어요. 점수를 매기라고 하시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평균 점수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예, 싶어서. 숫자는 얘기 안 점수요. 할게요. 아. 평균은 훨씬 높을 수 있는 점수를 드려요. 저는 그 왜 그러냐? 일본 얘기, 그러니까 일본에 관련된 이 광복절에 어울리는 얘기 하나 들어가야 하고 이제 통일 얘기 왜 했냐고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만약에 앞부분을 썼다면 그렇게 안 썼겠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국민들께서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뭔지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거를 제일 크게 밀고 나가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런 차원의 생각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일 얘기 그럼 왜 했냐? 장성철 소장은 여기도 남쪽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금 북한 얘기까지 하냐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죠. 김정은이 통일이라는 거를 완전히 포기한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를 이제 남조선 것들 이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 것들 이제 한단 말이에요. 타국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제 통일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통일을 주장하면서 그 김정은의 논리와 김정은의 상황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8.15였어요. 그러니까 통일 관련 얘기를 반드시 했어야 한다. 그게 337이 됐건 뭐가 됐건 나름의 논리를 갖춰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그 논리가 한편으로는 북을 윽박지르는 내용이 있는데 대화체를 만들자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북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세 분보다는 높은 점수를 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공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광복절에 통일 구상을 얘기한 거는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 아니냐.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남한 내에 사회적인 통합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고 어떻게 북한과 대화, 협력, 통일 이걸 이룰 수 있겠어요? 여당 내 통합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막 보수 참칭이라고 막 공격하면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저는 계속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다 연관 있는 이게 패턴을 보여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참석하신 적이 있죠. 두 번째로. 그때 그랬어요.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고 뭐지? 그때 좀 뚜악해서 한참 비판이 있었고 그 부분을 수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이 후반기를 들어서 이제는 이념 전쟁에 나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낮은 지지율 더 이상은 두 발로 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국민을 통합해서 가는 것은 포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쪽 편의 보수 측에 강변할 수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념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국민들한테 다 녹여 있는 기존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전에 이명박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보수는 뉴라이트 역사, 진보는 그걸 반대하는 역사를 가지고 계속 싸워가면서 본인의 실정들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의 50주기 참석한 그런 어떤 그 일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정광석처럼 뉴라이트에 대한 역사식을 가지고 포기하자고 가겠구나. 이거는 독립기념관장의 이 논란을 넘어서서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스럽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역사 교과서 지금 교과서 검정 교과서 이제 곧 채택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정도인가 아마 이 선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알게 모르게 뉴라이트 역사관들이 녹여 있을 공산이 있어서 국회에서 아마 국정감사에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그때 또 한 번 더 독립기념관 같은 제2의 어떤 이런 좀 뭐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또 그때 돼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있었잖아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됐어요. 이것도 이런 분위기랑 뭐 맥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될까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뉴라이트죠. 신원식 원장 그래요? 실장께서. 왜냐하면 다 이분이 뉴라이트라고. 왜냐면 이분은 제가 청문회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건국절에 대해서 했을 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라고 서면 답변해요.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를 뉴라이트 역사를 가진 것으로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뉴라이트 구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갔다. 물론 외교안보에 대한 인사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각 요직들에 있는 분들이 역사 인식 자체가 기존의 우리 역사문법에는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도 인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냐라는 우려들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이 뭐 말씀하신 논란도 있지만 군 출신이잖아요. 원래 이 자리가 외교관 출신들이 가는 자리라면서요. 군 출신이 가는 것도 예전에도 군 이례적이라고. 출신이 간 적은 있죠. 있기는 있었어요. 관진 어. 박근혜 정부 예, 때나 예. 있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안보실장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사령탑이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보좌해서 전 세계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죠. 많이 뭐 우리도 이름을 아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미국도 지금 계속 한 명이 계속해요. 우리나라는 벌써 2년 3개월 동안 4번째 안보실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은 엔진오일보다 안보실장을 더 자주 바꾸고 있다. 이거는 국가 정책이 외교안보 정책이 너무 물론 뭐 같은 맥락을 가진 분들이겠지만 외교안보라는 게 서로 외교관 생각은 우리가 한다고 파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인적 관계를 통해서 신뢰도 쌓는 건데 계속 사람 바꾸면 미국의 외교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 안보실장 만나 또 바뀌었어요? 예, 명함 나누고 계속 그렇게밖에 못 돼.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인사죠.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게. 근데 왜 자주 바꾸냐? 아마 대통령이 별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교안보는 전혀 바뀐 적이 없는 외교안보 1차장이 김태호 1차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장 네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그러면 안보실장은 우리가 예전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바지 사장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안보실장을 바꾸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방장관을 바꾸기 위한 인사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갔고 그러면서 신원식 국방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장호진 보좌관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런 회전문 인사인데 여기에서 해석의 단초가 장호진 전 안보실장이 특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보로 갔는데 과거 특보면 그냥 자리만 있는 거거든요. 명함만 파주고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명함이나 많이 파서 가지고 다녀. 인사할 때 쓸쓸하잖아. 요 정도가 특보 자리 때 이번에 외교안보 특보는 조직이 생겼고 예산이 생겼고 사무실이 좀 생겼습니다. 다르네요. 네, 급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건 뭐냐? 기존 장호진 안보실장이 당신이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이 자리가 필요하군. 잠시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어. 내가 대신 사무실과 사람과 돈을 줄게. 요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지명을 위해서 하다 보니 생긴 그런 건데 동아일보 보도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외교 안보 라인 연쇄 교체한 건 김 장관 지명 위해서다.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론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고 원래 처음에 국방장관을 시켰어야 하는데 세간의 비난이 우려되어 경호처장으로 갔다가 이제 2년쯤 지나니까 결국 그 자리로 제 자리로 간다 뭐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는 증명할 방법이 없죠. 저도 이제 상상이라기보다는 상상이죠. 가능성 높은 추정의 영역인데 그거는 여권 내에서 일반적인 얘기예요. 김용현 전 경호처장, 국방장관 현 후보자가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충암고 1년 선배고. 그래서 근데 김용현 처장은 국방장관이 꿈이었어요.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국방장관이 꿈이어서 언제든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여권에서도 잘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차장의 꿈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분의 꿈을 실현시키려면 좀 기간을 두고 뭐 순조롭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인사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냐라고 추정할 때 지난번에 정보사령부에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정보사령부 그 사령관과 그 밑에 휴미트 담당 여단장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휴미트 담당 여단장이 신홍식 장관과 조금 가깝다라는 설이 있어요. 물론 신홍식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설이 있어서 군대 내에 이런 라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군 내에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측근인 이 라인 갈등의 한 축은 충암고 라인이에요. 경호처장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 충암고가 제가 볼 때는 야구와 바둑이 유명해졌더니 군사가 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충암고 명문고네요. 네. 라인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 좀 봉합시키기 위해서 김용현 차장이 급격하게 갔지 않았냐라는 게
저를 위시한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아, 그게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보도가 됐죠. 예. 예,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인사라는 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내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언론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게 그것까지 부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도 말씀을 해주실 제가 수 어떻게 있을까요? 알아요, 그거는. 그거를 보고해야지 이렇게 몰고 가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도 말 못해요.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대내 상황상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 앞에 있고 북한이 저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보고 이제 대한민국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총리가 바뀌고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더 세게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국정 운영 방향 중에 국가안보에 관한 방향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더 어색하잖아요. 그것만 어색하죠. 생각했다면.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색하다고 다른 얘기하는 이유가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너무 어색하게 일을 못하니까 이 시점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근데 이제 아니, 예를 들어 이쪽 이- 편이 있어요. 맞지 않잖아요. 안보실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외교 라인이 아닌 군사 라인으로 옮긴다는 게 이거 자체가 너무 아니, 어색하잖아요. 장호진 외교안 장 소장님이 계속하겠어요. 지금 장호진 대변인님이랑 계속 외교안보 멀어지고 계세요. 지금 저쪽으로 국가안보실장을 옮기시려고. 외교안보 특보로 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 인원을 다 줬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일을 외교 쪽으로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군 위주로 군인 출신의 국가안보실장을 놨다는 의미와 강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놓은 이유를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거는 고등학교 선배니까 일로 간 거고 정보사 관련해서 다 충암 라인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해석하는 거. 선배하고는 무관한 것 그건 같아요. 무관합니다. 그거는 무관한 제가 거는 볼 때는. 충분한 것 같고 다만 고등학교의 동문이란 건 신뢰가 있다는 거지. 믿을만 한다는 거지. 그냥 그 정도의 징표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들은 일본의 어떤 정세나 미국의 대선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했다는데 그거는 조선일보가 비판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왜 이 시점에서 국가 안보, 외교 안보를 바꾸지? 왜 바꾸냐고 이건 그랬죠.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점은 다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것들이 맞는데 지금의 시점에 옳지 않다라고 조선일보는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왜 비판을 했냐고 했을 때는 그 근간이 지금 좀 생뚱맞긴 해요. 보세요. 저는 박 실장님의 말에 나름대로 좀 무게를 실은 것은 김용현 이 경호처장의 경호의 범위를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기기 위한 인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나를 경호할 사람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는 힘들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지금 이 신경 쓰이는 건 최병 특검입니다. 예. 본인의 목전까지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다가오고 있고 공수처 수사만 있냐? 아니죠. 특검이 여의도에 진행되는데 그걸 막아줄 집권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건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 결국엔 그걸 막아줄 사람은 본인의 중앙고에 인연이 있는 믿을 만한 김영훈 경호처장을 데려다 놔야만 이 특검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양심이 있어서 검은 선동 세력의 저런 발언에 반박할 만한 저기 논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나 벗어야겠다. 나도 회색인데 오늘. 그러면 다시 서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그럼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금 대통령에게 위기가 되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그렇죠. 방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첫 출근길부터 기자들한테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해병대 수사 외압에 연루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게 정치공세라고 그랬잖아요.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최병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본인이 02-8002-7079 경호처 전화인데 잘 아십니까? 뭐 관련이 됐습니까? 정치공세다. 11번 통화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건 정치공세다. 딱 들어오자마자 이 최병 특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입장 자체를 정치공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각을 최병 특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최병 특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든 한동훈 대표가 해서 합의된 특검 자체는 대통령 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할 공산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첫 일성에서의 김용현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이 인사의
배경에 많은 어떤 그 증거가 되지 않느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인사 논란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우려스럽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무슨 인사를 하더라도 논란이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많은 반대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대통령이 권력은 갖고 있지만 권위를 대부분 상실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 인사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비판하는 저희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인사하는 대통령의 문제인지는 좀 용산에서 심각하게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 특검을 포함해서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3자 추천 특검안으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추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수사 범위가 이제 문제겠죠. 아, 예. 왜냐하면 세 번, 김건희 여사 포함한 수사 범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제3자 추천 빠진 상태에서 수사 범위가 김건희 여사까지 넓어졌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받아주면 거기에 지금 또 문제되고 있는 그 제보 공작 의혹 그것까지 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양 당이 수사 범위를 가지고 이제는 이걸 쟁점 삼아서 서로 투쟁을 할 그럴 상황으로 바뀐 거죠. 누가 추천하냐의 문제에서 수사 범위로 이 공이 넘어간 거죠. 그럼 민주당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보 공작 저는 의혹 포함해서? 봤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참 정치적으로 좀 내공이 얕구나 생각하는 게 제보 공작 의혹이 그 중심에가 민주당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엔 김건희 여사가 껴 있어요. 왜 그걸 던지죠? 참 바보 같은 제안인 것 같아요. 아니, 제보 공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제보 공작이라고 던졌지만 이 부분에서 이 단어 가지고는 서로 간에 논박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에서 올렸다는 것은 지금 있는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보 공작 의혹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다 펼쳐놓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관련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보 공작을 했느냐 이거잖아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딱 던지는 거 보고 뭐 민주당이 안 받을 거 없는데 감사하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한동훈 대표 향해서 다음 주까지 결단 내려달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소장, 서홍주 소장님, 박성태 실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11시 5분에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